이 후보께서는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보편복지를 주장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는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은 대한민국의 저소득층 혹은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선별적 복지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율적으로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러한 의견에 대해 이재명 후보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이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의제를 이제 우리 사회에 사실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끌어와서 제가 성남시장을 할 때부터 이제 청년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걸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이제 석 달 안에 소비하지 않으면 없어지기 위해서 이제 소상공인 매출을 올려서 경제 선순환을 이룬다라고 하는 걸 시작했죠. 근데 저는 이제 이게 매우 효율성을 발휘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지역화폐는 전국에 확산됐고요. 작년 재난지원금 1차 지급은 기본소득 방식으로 지급했죠. 전 국민에게 지역화폐를. 아마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작년 5월, 6월, 4, 5, 6월 요때 한 분기에 매출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고 사실 이제 경제가 활성화됐고 시장에 가보면 마치 명절 대목처럼 북적했고 실제 소매 매출도 뭐 많이 늘어난 경제 효과가 있었죠. 근데 그 후에 2, 3, 4차 한 40조 원 정도, 3배 정도를 지급했는데 현금으로 누군가를 골라서 지원했더니 경제 효과는 거의 없었다. 표시가 거의 안 날 정도로 갑자기 모래밭에 물 준 것처럼 다 사라져 버렸던 거죠. 구르지를 않은 거죠. 원래 경제는 굴러야 되잖아요. 순환이어야 되는데 100만 원을 지급했더니 누군가 100만 원을 썼다. 그 소비를 한 치킨집이 100만 원 파니까 치킨집은 닭을 사야 되잖아요. 그 닭을 팔려면 또 닭을 키워야 되잖아요. 사료도 사야 되잖아요. 알바도 써야 되잖아요. 이거 하고 현금을 딱 줬더니 빚 갚고 끝나버렸다. 이거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제가 기본소득을 도입하려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부의 양극화,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는 동시에 두 번째, 현재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그러니까 공급과 수요 양 측면 중에서 공급 역량이 뛰어난데 수요 역량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거든요. 지금 현재 저성장은 수요 측면의 부족입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있지만 어쨌든 수요가 확충이 되면 생산 공급이 늘어나게 되죠. 그래서 선순환이 가능하다. 그래서 수요를 확충이 되는데 이 경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기본소득 방식으로 하는 필요가 있다. 그것도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으로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그 전 세계에서 가계부채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빚이 제일 많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국가가 개인 가계에 소득 지원해주는 소위 2차 분배, 공적 이전 소득 이게 제일 적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국가 부채 비율이 제일 낮습니다. 우리는 이제 50% 넘기냐 마냐 막 이러고 있고 전 세계 평균치는 대개 110%대 GDP 대비. 근데 국가 부채 비율이 다른 나라보다 아주 낮은 건 뭐 특별히 도움되는 건 없어요. 아주 높으면 문제가 되겠지만 낮다고 해서 칭찬받는 것도 아니고 뭐 그게 뭐 특별히 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하튼 가계 부채 비율도 높고 가계 지원도 적어서 소비가 안 되고 그래서 경기가 침체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 때문에 가계 소득 지원의 필요성이 일단 있다. 이게 소득 양극화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고요. 이제 직접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제가 드린다면 아니 그 가난한 사람을 더 많이 지원하면 훨씬 더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지 않냐. 맞는 말씀이세요. 아주 정확하게 맞는 말이죠. 그런데 왜 자꾸 보편 얘기를 하느냐. 우리가 이미 확보된 재원을 나누는 것이라면 가난한 사람만 집중 지원한 게 훨씬 양극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우리 패널 여러분들하고 같이 제가 개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 한 달에 회비가 10,000원이에요. 근데 이건 원래는 이제 개는 10,000원씩 내는데 통상 너는 직장 있고 돈 많이 버니까 20,000원. 나는 돈 못 버니까 5,000원. 이 사람은 아예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안 내고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비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은 회비를 이제 필요한 데 쓰고 이제 여유분을 가지고 누구를 이제 개원을 도와주기로 하는데 당연히 그 돈은 가난한 회원에게 도와주는 게 훨씬 효율적인 게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까 얘기한 대로 가계부채율도 높은데 국가가 개인을 지원하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이걸 포함해서 복지 지출이 OECD 국가의 평균에 비해서 60%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 규모는 선진국인데 복지 지출 규모는 후진국에 가깝습니다. 우리가 국민들이 착해서 그렇지. 다른 나라는 보통 GDP 대비 사회복지 지출이 한 21% 평균이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11%밖에 안 되죠. 조세 부담률도 좀 낮아요. 뭐 국민 부담률이라고 그건 좀 더 낮은데, 하여튼 우리는 이 저부담 저복지 국가에서 이제 중부담 중복지 통해서 이제 고부담 고복지 북유럽 사회 형태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세금을 내라 그러면 국민들이 저항을 합니다. 세금 왜 내냐? 근데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세금 내면 그냥 뺏기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고 어딘가 딴 데 쓴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랬죠. 부정부패하고 뭐 저기 강바닥 파는 데다 막 몇십 조씩 쓰고 외국에 그 비누물, 기름 든 우물 이런 걸 유정이라고 막 몇 조씩 주고 사고 막 이러면서 막 돈을 막 썼단 말이에요. 그걸 보니까 세금을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증세를 하려면 우리는 고부담 고복지를 가야 된다. 그래야 경제도 성장하고 또 많이 벌고 많이 쓰는 사회가 되는데 옛날처럼 적게 벌고 적게 쓰는 사회로 남아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담과 지출을 늘려야 되는데 그때 자 우리 세금을 더 냅시다. 근데 세금은 돈 많은 사람이 내고 혜택은 돈 없는 사람만 보고 그러니까 다 이해하자라고 하면 이해가 잘 되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얘기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이미 확보된 정해진 재원을 쓸 때는 어려운 쪽에만 집중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원을 만들어 가면서 복지를 확대하려면 세금 많이 내는 사람도 최소한 혜택에서 배제되지 않아야 저항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있는 재원을 쓸 때는 선별 복지에 집중하고 또 그 중에서 이제 보편 복지, 모두가 혜택 보는 그러나 복지 정책으로 하는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고 또 그걸 넘어서서 가계소득 지원, 생계 지원 이런 측면으로 갈 수도 있는데 그럴수록 세금을 내는 즉 고액납세자, 돈 많이 벌어서 국가에 세금 많이 내는 사람을 배제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는 게 현실적인 고부담 고복지 사회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게 재원을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돈 수입 많으니까 세금만 내고 혜택은 수입 없는 여기만 보고 이게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다라는 측면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그것만 하자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세상에는 정말로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특별하게 보호해야 될 장애인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농촌 지역이라든지 이런 보호 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선별적 지원이 당연히 필요하죠. 그러나 또 복지적 차원에서 모두가 혜택 보는 지금 도시락 싸들고 다니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학교 가가지고 여러분은 다 뭐 그걸 지나왔겠지만 누구는 저 급식 무료로 주고 누구는 너는 부모가 잘 사니까 저 식권 내고 사 먹어라. 이렇게 하면 그게 차별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는 또 보편 복지로 하고 또 우리가 앞으로는 빌 게이츠나 마크 저커버그 뭐 이런 사람들이 소위 디지털 글로벌 기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기본소득 하자고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할까? 잘못하면 시장이 사라져서 자본주의 체제가 유지가 안 되겠다. 최소한 넷마블처럼 게임비 떨어졌다고 다 나가버리면 회원 줄어들어가지고 그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때는 최소한의 금액을 계속 지원해 주는 것처럼 그래서 그 세상 유지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유지하자 이런 입장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일자리가 대폭 줄어주는 인공지능 로봇이 주로 활동하는 미래 시대의 하나의 대안으로 완벽한 대안은 아니고 하나의 대안으로 고려해보고 저는 이 문제는 워낙 새롭게 시작한 일이어서 반대도 많습니다. 비난도 많죠. 뭐 타당하죠. 그래서 부분적으로 소액으로 시작하되 국민들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효율성이 증명되고 국민들이 동의하면 늘려가고 영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고 효율성도 증명되지 않는다. 그러면 안 하면 되죠. 그렇다고 해서 가능성 자체를 아예 봉쇄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네, 그렇다면 다음은 기본소득의 재원 마련에 대한 질문입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하셨는데요. 그중에는 환경세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세로 기업의 납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은 인건비 감축을 위해 국내 채용 규모를 줄일 수도 있고 또는 해외로 이전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입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한 후보자의 생각이 궁금하고 네, 또한 기업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한 이 후보만의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도 함께 듣고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기본소득 그러니까 이재명만 생각나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기본소득을 정책으로 제일 먼저 주장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저 말고 놀랍게도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선거 때 65세 이상은 무조건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죠. 그게 노인 기본소득입니다. 그거를 지금 현재는 현 정부에서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아동수당. 계속 늘려가고 있죠. 지금 7세까지일 겁니다. 그 아동수당도 수입, 자산 아무 관계없이 똑같이 다 지급합니다. 이게 아동 부분 소득이죠. 아동 부분 기본소득이죠. 이름을 아동수당이라고 붙였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쭉 이어지면 전 국민 보편 기본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좀 나눠서 이미 하고 있는 아동수당, 이게 청년에게도 필요하다. 지금 청년이 전 생애 주기별로 가장 취약한 계층이 됐어요. 제일 어려운 계층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청년들은 기회가 많았기 때문에 젊어서 고생은 사소도 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요새 그런 얘기 했다가 잘못하면 뺨 맞죠? 너무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우리나라는 생애 주기별로 제일 약합니다. 제일 어려운 계층인데 제일 약해요. 예산이 없어요. 아예. 아동 많잖아요. 학생 많잖아요. 노인 많잖아요. 장애인 많죠. 농민 많죠. 있는데 청년은 없어요. 좀 우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지원들이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한 부분 기본소득으로 이름은 뭐라 해도 상관없다. 뭐 청년 수당으로 하든지 청년 배당으로 하든지 청년 기본소득을 하든지 이런 걸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이런 거는 기존의 예산을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좀 조정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전 국민을 상대로 소액이라도 하려면 이거는 일반 회계 중에서 그러니까 기존의 세금 재원 중에서 하기는 쉽지 않아요. 너무 액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새로운 재원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 탄소세 얘기가 사실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탄소세 아까 제가 수술해야 되는데 아프다고 수술 받고 치료받는 동안 일 못한다고 그냥 계속 일하다 나중에 팔을 자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죠. 전 세계에서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 1톤당 대개 한 5만 원 정도 현재 5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한 평균 한 1만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를 국제기구는 100불 또는 150불까지 올려라. 톤당 탄소 부담금을. 톤당 10만 원 또는 15만 원 이렇게 올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유럽이 이제 앞으로 10만 원을 올린다. 2, 3년 후에. 근데 한국은 1만 원밖에 부과를 안 한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유럽으로 수출할 때 그 차액만큼을 다 부과를 받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경쟁력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우리 국부가 유출되겠죠? 아니, 우리가 탄소세로 받았으면은 우리 건데, 그거 안 받았으니까 유럽, 미국 수출할 때 거기다 붙여서 더 내야 됩니다. 그 나라에 다 내야 돼요. 왜냐면 그 나라는 이미 내고 있으니까. 경쟁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안 하면 결국은 기업이 망하게 돼 있어요. 산업 자체가 망합니다. 이거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당장 이걸 부과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물가가 오릅니다. 그 다음 기업들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지고 당장 힘들어져요. 그래서 자꾸 이걸 미뤄왔어요. 지금 탄소 제로 사회로 가야 된다. 2050년 넷제로. 지금처럼 막 화석연료, 막 석탄 발전 이런 거 막 하고 도대체 막 경유차 막 돌아다니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코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국제사회에서 우리 기업과 산업이 도태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탄소세를 부과하면 역시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싫다. 나 죽어도 그냥 편하게 살다 빨리 죽을란다.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거 옳은 선택이 아니잖아요. 국가 공동체는 그런 걸 교정하는 게 의무죠. 그래서 이걸 탄소 부담금 또는 탄소세를 부과해서 균형을 국제사회에 맞춰 나가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망해요. 근데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탄소세를 걷어가지고 톤당 예를 들면 뭐 5만 원 톤당 우리나라가 한 7억 톤쯤 된대요. 5만 원씩 걷으면 5, 7, 35, 한 30조 원 되겠죠. 이거를 그냥 걷어가지고 딴 데 쓰지 말고 우리 국민들은 물가가 올라서 고통받으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일부는 다 돌려드리고 그중에 일부는 산업 전환을 해야 되는 또는 이 탄소세 부과로 인해서 피해보는 업종이 산업 전환을 이루도록 지원을 해줘야죠. 이게 제가 생각해낸 게 아니고 이미 스위스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스위스는 아주 빠른 속도로 탄소 사용 발생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지세도 비슷한데요.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서 토지 보유세가 너무 낮아요. 0.17%밖에 안 돼서 보통 한 1%, 적어도 0.6% 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싸니까 땅을 막 사놔요. 부담이 없거든, 사놔도.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투기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선진국 수준으로 평균치만 올려도 꽤 많은 돈이 한 20, 30조 정도 생기는데 문제는 역시 내가 왜 세금을 내느냐. 왜 내 땅에서 자꾸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런 저항 때문에 어렵잖아요. 표도 떨어지고 정치적으로 어려움도 겪고 하니까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겨내는 방법 역시도 그러면 그 토지세 투기를 막기 위해서 불가피한 토지세를 걷는데 이거 다 국민들한테 딴 데 안 쓰고 전액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90%는 아예 안 내거나 또는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역진 자산세가 되는 거예요. 역진 토지세. 계산해서 당신이 원래 내야 될 게 얼마인데 가족 숫자가 얼마고 이건 원래 얼마를 나눠줘야 되는데 곱하기 해가지고 더하기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10만 원 내야 됩니다. 그럼 10만 원 주는 거예요. 부의 소득세처럼 부의 자산세가 되는 거죠. 부의 토지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국민들 중에 90% 절반은 아예 땅이 없고 여러분 땅 있는 분 사람 들어보세요. 땅 있는 분. 안 드시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그냥 여긴 그냥 안 내고 다 받는 거예요. 근데 집이 한 채 있다. 근데 얼마 안 되거든요. 아파트 뭐 이런 거 집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경우 거의 대부분 자기 자녀나 본인이 받는 게 훨씬 많습니다. 90% 이상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은 대신에 저항이 확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거는 토지 투기를 막는 효과를 내는과 동시에 국민들에게 골고루 지급해서 국민들의 소득도 올려주고 부의 양극화도 막고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도 이렇게 말하니까 들을 때는 이해가 되는데 싹 지나니까 누가 저 세금 올리려고 그래? 저 사람 세금 올리려고 그래? 이러니까 또 휙 넘어가가지고 맞아 세금 올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도록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꺼번에 급진적으로 할 수는 없고 검증을 받아가면서 조금씩 그래서 국민들이 괜찮다 동의하면 이제 조금씩 좀 늘려가면 되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보편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하튼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든지 새로 하려고 그러면 의심과 저항이 많기 마련이거든요.